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해 주신 대로 Z6-3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사진 찍는 회계사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냅단안에 소속돼서 본식 스냅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스냅보다는 본식 영상 더 많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덕회계법인에서 감사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에듀윌에서 자격증 강의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두 가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발표된 지 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은 바디 스펙에 대해서는 지식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리뷰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구독자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좋은 걸 알겠는데 그래서 ZF랑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 라는 점이랑 화소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그 Z6-3의 제일 특징이라고 하면은 부분 적층형 센서를 탑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출시가 되었던 2400만 화소 비슷한 화소를 가지고 있는 ZF랑 차이가 있는 점인데요. 일단 센서 얘기는 잠깐 하자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반도체, 이게 센서라는 게 흔히들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우리가 요거를 만들 때 저렇게 원판 형태의 웨이퍼에서 네모나게 잘라다 써가지고 센서를 만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곡면이 있는 부분은 사각형으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버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센서라 그러면은 픽셀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픽셀 부분 위아래로 그 회로부가 따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인치 센서 카메라라고 하면은 사실은 픽셀 부분의 대각선 길이가 1인치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위아래 회로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인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무튼 저렇게 그 픽셀 부분이나 회로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네모나게 잘라서 센서를 생산을 하는데, 저게 그 수율적인 측면을 봐야 될 게, 저게 말씀드린 대로 곡면 부분은 쓰지 못하고, 또 이게 생산하다 보면은 먼지라든지 흠집 같은 게 생기면은 저 한 조각 전체를 쓰지 못하거든요. 흠집은 정말 손톱만큼 났는데 그 한 조각 때문에, 그 하나의 흠집 때문에 전체 조각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저거를 잘게 잘라서 만들면 수율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고요.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수율이 극단적으로 감소합니다. 왜냐면은 또 만약에 저 네모로 잘라지는 경계면에 만약에 흠집이 겹쳐서 나게 된다. 그러면 또 이제 두 조각을 다 못 쓰게 되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은 그 조그마한 먼지 하나 때문에 한 조각을 다 날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 저게 크게 만들수록 굉장히 수율이 감소하겠구나 라는 걸 기본 상식으로 좀 챙겨가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CMOS 센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픽셀 영역이 있고 위아래 회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센서에서 전달해주는 정보를 처리해서 그 다음에 프로세서로 넘기는데, 저러다 보면은 이렇게 병목이 걸리니까, 이 픽셀 부분에 비해서 회로 부가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하다 병목이 걸리니까 이게 처리량이 많지가 않은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적층형 센서거든요. 적층형 센서 같은 경우에는 픽셀 부분이랑 거의 같은 면적의 센서를 뒷판에 더 덧대고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집어넣어서 이게 처리하는 용량을 많이 증가시킨 건데, 약간 문과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왼쪽은 한 사람이 밥을 한 숟가락씩 먹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면 되고요. 오른쪽은 여러 사람이 한 숟가락씩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 한 공기를 다 먹을 때 혼자서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한 숟가락씩 먹으면은 금방 밥 한 공기를 비울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센서를 덧댔기 때문에 처리하는 물량이 많아지는구나.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뜩이나 이 풀프레임 센서 같은 경우는 면적을 크게 네모를 자르기 때문에 버리는 곡면 부분도 많고, 또 흠집 하나 나면은 또 이제 전체 한 조각을 다 못 쓰게 되니까 수율이 떨어지는데, 저거를 두 판을 덧대다 보니까 그러면은 생산 단가가 훨씬 더 많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적층형 같은 경우는 아직은 단가가 많이 내려오지 못해서 고급형, 굉장히 좀 비싼 가격의 카메라에만 들어오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니콘에서 최초로 부분 적층형 센서를 개발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적층형 센서는 픽셀 웨이퍼 뒤에 웨이퍼가 붙는데, 이 케이스는 칩 원 웨이퍼라고 해서 픽셀 부분 위에 웨이퍼를 더 덧대가지고 만드는데, 그때 이제 회로 부분만 더 이렇게 덧대서 보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장점이 저 회로 부분은 면적이 작잖아요. 잘라다 쓰는 웨이퍼가 면적이 작아지니까 저 부분은 면적이 작아지는 만큼 수율이 올라가게 되고 생산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층형의 느낌을 내면서도 생산 단가를 낮춰서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품질을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활용했을 때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전자식 셔터를 활용해서 빠른 연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나왔던 2400만 화소급 카메라인 ZF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장 옵션 상관없이 초당 20연사가 다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적층형 센서 카메라와 같은 수준의 추적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도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드아웃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메라랑 다르게 상당히 이제 젤로가 억제된 전자식 셔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동조 속도가 60분의 1초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또 고속 동조도 안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플래시가 촬영이 가능하다. 이 정도가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검출 같은 것도 또 기존 모델 대비해서 많이 발전한 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모델분 촬영한 걸 가지고 리뷰에 넣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가 실내 공간인데 모델분이 실내 공간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가도 얼굴 검출을 실패하지 않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테스트하는 거 가지고는 그 검출 테스트를 하기가 어려워서 요거를 이제 리뷰에 넣기가 좀 힘들었고요. 이제 앞으로 나온 니콘 바디들은 다 이렇게 실내에서 검출 테스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랑 외부에 나가서 야외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사실 요 테스트도 지금 화면이 약간 보이진 않지만 지금 계속 얼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어요. 저게 거리가 제가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 한 25m에서 뭐 한 30m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 와이프가 이제 계속 뒤로 걸어가도 중간에 살짝 놓치긴 하지만 계속 얼굴을 잡고 있거든요. 정말 멀어지는데 지금도 얼굴 잡았고 그 다음에 더 멀어지니까 약간 몸통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말을 해서 들리지 않을 정도 거리라서 또 안 보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제가 이제 손짓 해가지고 다시 앞으로 걸어오라고 했거든요. 이거 보면은 분명히 이 전 세대인 Z8이랑 Z9에 비해서는 검출은 확실하게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라는 점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요거 영상 올리니까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로 얼굴 잡아놓고 뒤로 후진하는 건 반칙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제 앞으로 다가올 때 언제 최초로 인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클립에 들어있긴 했거든요. 제가 나레이션을 못해서 그런데 요거 영상 보시면은 아들이 이렇게 퀵보드 타고 오는데 달려올 때 요때 잡죠. 굉장히 작은 면적일 때 잡아냅니다. 그리고 보통 카메라 알고리즘 구조상 성인보다는 어린아이 잡기를 더 힘들어 하고요. 게다가 지금 이 케이스는 그 아들 앞에 그 퀵보드가 이렇게 장애물 같은 게 있어서 인물을 파악하기 좀 힘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잡아내요. 전체 사진에서 보면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물인 걸 인식을 하고 얼굴 딱 잡아내고 그리고 이제 성인도 아니고 유아인데도 잘 놓치지 않고 얼굴 인식하고 뒤통수까지 따라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검출도 분명히 좋아졌는데 그것보단 저는 오히려 더 연사가 핵심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전자식 셔터로 초당 20연사를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것인데 굉장히 매끄럽고 깔끔하게 블랙아웃 없이 촬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 중급기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들은 당연히 적층형 센서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보통은 기계식 셔터로 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기계식 셔터로 연사를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 센서를 셔터가 물리적으로 가리기 때문에 잠깐 가리고 난 직후에 가리고 있을 때는 대상을 못 보니까 직후에 다시 대상을 봤을 때 뭐 예측을 해서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그때그때 빠르게 계산을 해가지고 따라가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이거를 전자식 셔터로 하게 되면은 블랙아웃이 없으니까 계속 내가 대상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서 그 클래스, 중급기라고 표현하는 이 전천후 기종에서는 가히 압도적인 추적 능력을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검출에 있어서는 뭐 이게 전 세계 최고 카메라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 추적만큼은 적층형 센서 제외한 모델 중에서는 최상급이다.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촬영된 결과물 보시면 역시나 굉장히 길게 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모두 다 초점 잡아낸 거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골프 투어 같은 거 가서 갤러리로 참여해가지고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적층형 센서가 아닌 바디들은 이 골프장에 가져가서 원래 촬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연사할 때 탁탁탁탁 소리가 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샷을 할 때 사진을 찍으면은 뭐 굉장히 이제 무개념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무개념인 분들이 사진 찍다가 이제 경기를 방해를 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 실명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특정 남자 선수가 관중이랑 싸워가지고 뭐 몇 년 출장 정지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도 사실은 이 사진 때문에 제가 발달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바디 같은 경우에는 적층형 센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아무런 문제 없이 무소음으로 촬영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초당 20연사까지 되기 때문에 연사도 뭐 완벽하게 모든 샷을 담아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었고요. 촬영된 결과를 보시면 보통은 골프 사진 촬영하면 이렇게 피니시 장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사진 촬영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먼 거리에서 타겟 방향이랑 선수를 같이 촬영할 수가 있었고, 구도가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도 문제 없고, 그 벙커샷도 예쁘게 잘 담아냈고요. 이 사진도 문제없이 잘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카메라가 그러면 Z8이랑 Z9처럼 그 적층형 카메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 일단 젤로 현상이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보시면은 이게 여성 그 프로가 이제 정상급 프로가 박현경 선수거든요. 프로가 풀스윙을 하고 있는데 공이랑 타격하기 직전이니까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요. 그럼 보면은 약간 그 샤프트가 살짝 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완벽하게 일자는 아니고 끝부분이 살짝 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드라이버라서 이게 샤프트가 좀 더 낭창낭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더 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언뜻 봤을 때는 휘었다고 느끼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억제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억제되지는 않지만 그 점이 약점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채는 좀 무리더라도 움직이는 인물 정도는 젤로 신경 쓰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보고요. 다른 각도에서 이번에는 이제 아이언 샤프트, 이것도 뭐 정확하게 샤프트 제가 뭐 재질은 모르겠지만 아까보다는 좀 더 딱딱한 재질이거든요. 이거는 아까보다는 약간 살짝 덜 휜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이것도 보시면은 분명히 끝 부분이 살짝 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Z8이나 9이랑 비교해 보면은 약간 더 휜 게 눈에 보여요. 다만 그것도 말을 해야 조금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정도고, 제 생각에 이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저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저기까지 억제할 수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뭐 동물, 사람 이 정도는 젤로 신경 쓰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점이 이 플리커 문제인데요. 이 기계식 셔터로 제가 500분의 1초로 굉장히 이제 플리커가 심한 조명을 촬영을 하게 되면은 촬영 결과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근데 이제 기계식 셔터에서는 플리커 현상 감소 기능을 켤 수가 있으니까, 플리커 현상 감소 기능을 켜면은 지금 제가 여러 장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가만 보시면 약간씩 밝기가 변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 글로벌 셔터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사진마다 밝기 차이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사진 한 장 내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후보종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요. 이 전자식 셔터를 활용을 하면은 플리커 저감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고, 촬영된 결과물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사진 한 장 내에서 주무늬가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보정으로 커버하기 힘들어서, 제 생각에는 젤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요게 제일 이제 실사용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광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케이스라면은 그때는 적층형 센서 카메라들처럼 Z8이나 Z9처럼 전자식 셔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 그때 플리커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실사용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거슬릴 수 있다 해가지고 기계식 셔터로 전환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계식 셔터라고 했을 때도 이게 14연사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은 이제 기계식 셔터로 촬영하는 장면인데요. 약간씩 뚝뚝 끊기긴 하지만 그래도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부드러운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14연사라는 게 이제 지금 기준에서 전자식 셔터의 20연사, 30연사, 뭐 때로는 120연사인 시절에 보면은 조금 느린 것 같긴 한데, 14연사로 치면은 과거 이제 DSLR 시절에는 거의 플래그십 정도 수준의 스피드거든요. 그때는 플래그십이 뭐 14, 15 왔다 갔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 기계식 셔터, 이 셔터박스 성능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실내에서 플리커가 거슬릴 때는 기계식 셔터를 사용해야 되지만 그게 엄청 큰 단점이라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격대가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요. 이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화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화소 얘기는 약간 조심스러운 게 이건 개인 취향 파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2,400만 화소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카메라 2대가 모두 다 2,400만 화소였어요. 제가 이거 나쁘지 않나요? 그랬더니 막 뭐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구입한 2개가 2,400만 화소였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사용하는 모니터가 대체로 4K잖아요. 지금 8K TV가 있기는 한데 8K T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감상거리라는 게 있어서 완전히 밀착해서 보질 않잖아요. 모니터는 이렇게 근접거리에서 보지만 TV 같은 경우는 좀 멀찍이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약간 예외라고 치고, 우리가 근접거리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는 다 4K 이하입니다. 근데 4K라고 해봤자 830만 화소니까 2,400만 화소 정도면은 4K 모니터를 볼 때 3배까지 확대를 해도 픽셀이 깨지지 않는 수준이라서 뭐 현재 시점에서도 뭐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가운데 부분 확대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작은 면적인데 제가 100%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다만 이게 빔이고 약간 빛이 들어와서 약간 그 제가 보고 있는 화면과 다르긴 한데 그래도 모델분 이 솜털 부분이 정확하게 디테일이 확인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전체 면적에서 작은 부분 확대를 해보시면은 머리카락 같은 데서 디테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충분히 얼굴에서 확대를 해도 디테일 느낄 수 있었고, 이것도 충분히 머리카락이나 눈동자 이런 데서 디테일 느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해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4메가픽셀 2400만 화소급 시모스 센서 장점을 보자면 일단 연사랑 버퍼에서 크게 강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20년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CF 익스프레스 타입 B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장 옵션 관련 없이 모두 다 무제한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저장 옵션별로 연사나 버퍼 성능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Z6-3 같은 경우에는 화소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급으로 촬영이 가능하고, 제가 테스트하면서 버퍼가 모자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셔터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무제한급 촬영은 되지 않고 최대 촬영 가능 매수에 영향을 받는데 그게 전체 200장이거든요. 200장 맥스에 바로 쉽게 도달을 하고요. 도달한 직후에 셔터에서 손을 떼고 다시 셔터를 누르면 바로 슛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손을 떼자마자 바로 버퍼가 다 해소가 돼요. 이거는 이따가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버퍼랑 연사가 뛰어나다. 그리고 이게 스포츠 촬영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이런 타격을 하는 스포츠, 뭐 예를 들어 테니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야구도 그렇고 이 릴리즈 타이밍 잡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특히나 야구는 더 어려운 게 이 촬영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타자가 공을 칠지 말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타자가 공을 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연사에 들어갔는데 타자가 공이 볼이면 그냥 흘리겠죠. 그러면 이제 연사만 하고 넘어간 거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릴리즈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은데, 다만 이제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채를 언제 들지 또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제가 좀 예측에 실패해서 너무 일찍 셔터를 누른 케이스인데, 제가 이 바디가 얼마나 길게 연사가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알아 모르겠다 하고 끝까지 눌러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들었죠. 연습 스윙을 하는데 그만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알아 모르겠다, 언제 들지 모르니까 쭉 눌러봤는데 치고 나서 피니시 할 때까지 대략 8초 이상 연사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급 연사가 되니까 8초 정도는 쉽겠죠. 8초가 아니라 사실 뭐 2, 30초도 계속 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거의 모든 스포츠에서 내가 특정 장면을 촬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촬영할 수가 있어요. 8초 정도면 저게 축구라고 치면 코너킥을 차면은 킥을 한 다음에 헤딩을 할 때까지도 계속 연사가 되는 수준이니까 사실 이 정도 연사 속도면은 거의 모든 스포츠에서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씬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플리커 문제가 없다면은 사실상 프레스 기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2400만 화소급으로 머물러 있으면 6K 60p 또 6K 오버샘플링 4K 60p 논크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물론 2400만 화소가 아니더라도 저걸 가능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원가가 올라가겠죠. 원가를 적당하게
적정선에서 유지하면서 이런 그 스펙을 낼 수가 있는데, 사실 4K는 말씀드린 대로 830만 화소 수준이기 때문에 쟤를 위해서 만약에 센서를 만든다 그러면 가장 좋은 화소는 1200만 화소예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가로축이 4000이 나오니까 특별히 연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4200이랑 3840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단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연산을 할 때 많은 부분을 생략을 하고 1대1로 대응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이 감소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1200만 화소는 사진기로서는 너무 매력이 떨어지니까 보통은 많이 타협을 하는 게 2400만 화소거든요. 2400만 화소면은 가로축이 6000이 나오기 때문에 약식으로 계산하면은 1.5배로 정수로 떨어져요. 정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연산 과정에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원가를 올리지 않고 6K 오버샘플링, 6K 오버샘플링으로 4K 60p가 논크롭으로 촬영이 되는데, 만약에 욕심을 좀 더 내겠다고 3200만 화소를 올려버리면은 가로축이 7000이 돼요. 7000이 되게 되면은 4K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약 1.8배로 정수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정수로 떨어지지가 않으면 이제 반올림, 반내림하고 이런 다양하게 계산상에서 복잡한 연산상에서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럼 부하가 프로세스에 걸리면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해결이 못하게 되니까 보통은 이제 3200만 화소로 센서가 나오게 되면 이제 크롭이 들어가죠. 크롭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800만 화소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거를 보다는 4K 60p를 논크롭으로 촬영하는 게 더 중요치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2400만 화소가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리드아웃 스피드 증가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 넘어가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사후적 파일 관리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진을 한두 장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본식 스냅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4500만 화소나 5000만 화소로 2000장, 3000장 로우 파일로 납품하면은 납품을 받는 쪽에서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겠죠. 근데 2400만 화소로 2000장 정도 납품하는 거는 늘 그러고 있으니까 이 납품을 받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을 것이고, 납품을 하는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일반 뭐 개인이나 이런 걸 파일을 백업하는 입장에 생각을 해봐도, 제가 예전에 2400만 화소 카메라만 쓸 때는 파일을 지우질 않았어요. 그냥 촬영된 사진을 전체를 다 백업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연사 속도도 많이 증가를 하고 화소도 5000만, 4500만 이런 카메라들 쓰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했다가 돈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하드를 뭐 몇 개를 사야 되는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때는 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A컴 말고 나머지는 로우 파일은 삭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삭제하는 게 다 시간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진을 백업하는 게 전혀 부담이 없었던 게 그냥 복사해서 때려 넣으면 되니까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라이트룸에서 이거 보면서 A컷 분류해가지고 아닌 건 또 뭐 따로 지정해서 빼내고 걔네 삭제하고 이런 게 다 부담스러워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시간적인 로스도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2400만 화소가 효율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장점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개가 가장 질문이 많았었고요. 또 한 가지가 내장 로 레코딩 되는 게 장점이다 라고 해서, 제가 엔로는 6K 60p 그리고 프로레스 로는 6K 30p 되니까 엔로 되는 게 뭐가 좋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엔로는 뒤에서 이제 감독님이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프로레스 로우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프로레스, 저는 이제 파이널 컷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레스 로우로 촬영을 했는데, 이 6K 30p고요. 보면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재생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좀 가벼워요, 이게. 요 영상인데, 이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문제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는 모델도 적정 노출이고 배경도 클리핑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살짝 좀 나가긴 했네요. 아무튼 간에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사후적으로 IOS를 감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촬영할 땐 100으로 했지만 이걸 뭐 나중에 200으로 할 수도 있고 400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에서는 400이 적정합니다. 지금 모델분도 그렇고 뒤에 배경도 클리핑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고 계신 것과 다르긴 한데 ISO도 우리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색온도도 당연히 조절이 가능해요. 이거를 쿨톤으로 내릴 수도 있고 웜톤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촬영의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감소합니다.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만 사후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나머지는 웬만한 건 다 조절이 가능하고, 가장 좋은 게 여기 보시면은 이 로그 감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니콘 N로그 말고 타사 로그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니콘 N로그도 선택이 가능하겠죠.
촬영을 하면서 영상 촬영할 때 내가 지금 노출차가 너무 심한 상황이다. 모델은 지금 보신 것처럼 그늘에 앉아있고 좀 배경은 되게 밝아서 또 너무 빛나고 이럴 때 촬영을 하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로고 촬영하기엔 좀 내공이 부족해 라는 분들은 그때 빨리 로우로 프로레스 로우 정도로 촬영을 하시면은 굉장히 손쉽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그냥 저희 와이드 감마라서 룩업 탭을 입힐 때 인풋은 PQ고 아웃풋은 HLG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때려가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서 틀어지지 않는 걸 찾아가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팅을 하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룩업 탭을 입히면은 깔끔하게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릴게요. 생각보다 직관적이고 생각보다 간단하고 촬영 난이도를 아주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우 용량이 물론 무시무시하긴 하지만 이 Z6 3 로우는 좀 그래도 가벼운 편이라서 전체 풀 영상을 로우로 촬영하는 건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노출차가 심한 장면에서 내가 한번 활용해 보는 거는 적극 추천합니다. 저게 생각보다 쉬워요.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에서 이제 레시피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저도 사실 이거는 업데이트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때 이제 기기가 없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 새로 하신 다음에 본인 카메라를 등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회원가입은 PC에서 하시는 게 편하고요. 이 카메라 등록하는 거는 핸드폰 하는 게 편하니까 이게 QR 찍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핸드폰이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등록을 하시고 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미징 레시피라는 메뉴가 두 번째 있거든요. 저거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레시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게 아직 활성화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보통 니콘 레시피라고 작가분들의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레시피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마음에 든다 해서 골라서 이거를 고른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웹사이트 상에서 내 아이디에 저장이 됩니다. 웹사이트 상에서 저장이 된 상태에서 이 선택을 해가지고 카메라한테 공유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디로 가입을 해서 레시피를 내 아이디에 저장을 시키고 저장된 레시피를 선택을 해서 카메라한테 공유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로 돌아가서 픽처 컨트롤 설정 메뉴에 보면은 파일 추가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거든요. 저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물론 이거를 처음에 카메라를 웹사이트에 등록을 할 때 네트워크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집에 있는 와이파이나 이런 거를 네트워크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연결이 된 상태라면은 파일 추가를 선택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요. 동기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픽처 컨트롤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픽처 컨트롤 선택을 할 때 아이 메뉴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보시면 자동에서 왼쪽으로 눌러 보시면은 저 브랜든이라는 분이 만든 레시피가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이랑 다르긴 하지만 위에 가운데가 스탠다드 픽처 컨트롤이고 아래가 이미징 레시피를 통해서 저 브랜든이라는 분이 만든 틸트앤 오렌지 레시피 픽처 컨트롤 적용되는 화면인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게 파워풀한 게 이게 고수분들이 우리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필름룩 자체가 강점인 회사들도 존재하잖아요. 필름룩 자체가 강점인 회사들. 그런 필름룩을 어떤 다른 분이 흉내내서 올려주시면 그때 이제 니콘 유저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유저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오픈이 되면 기존에 출시됐던 바디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출시될 바디들은 무조건 기능이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제조사에서 특정 룩을 넣어줬니만이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올린 거 우리가 쓰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됐지만 분명히 이제 고수분들이 유행을 탈 만한 걸 몇 개 만들어 주실 것 같고 그러면은 후보정하기 좀 곤란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히트를 치면 아마 다른 제조사들도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에 이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또 뷰파인더가 많이 좋아졌죠. 도트 수도 올라갔고 밝기도 올라갔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이제 P3로 색 영역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리얼한 이미지를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과거에 OVF랑 전자책 뷰파인더 좀 이질감 난다 하시는 분들이 좀 느끼는 이질감을 점점 이제 줄여가는 방향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블 액정 채용된 거. 사실 저는 스위블 액정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블 액정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 상태면은 옆에 단자를 꼽을 때
간섭이 일어나는 등 분명히 수입을 액정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이게 영상용 기기라면 뭐 Z7 시리즈라면은 모르겠지만 영상용 기기라면은 그래도 수입을 액정이 들어오는 기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품군 내에서 하나는 왜냐하면 저처럼 뭐 1인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은 저게 있는 거랑 없는 거는 내가 촬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라서 불편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내가 참으면 되지만 촬영이 아예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완전 다른 얘기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입 액정 들어온 것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Z6 3만의 기능은 아닌데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스킨 소프트닝이 들어간 상태에서 연사가 돼요. 연사가 되고 그리고 이게 전자식 셔터에서도 특별히 제한 없이 잘 작동을 하고요. 연사 그 량도 관계가 전혀 없고 저장 옵션도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정확한 건 아닌데 뭐 한 2, 30명 나오는 단체 샷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데 한 3명 정도 나오는 소규모 인원에서는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 단일 객체는 물론이고 소규모 인원일 때까지 연사까지도 다 스킨 소프트닝 제공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는 거는 니콘만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 저는 마치고 감독님께 자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